낯술 이목연 단편소설. 옥기 스치는 소리에 이어 맑은 대나무 향내가 문틈 사이로 들어온다. 조심스럽게 신발 꺼내는 소리. 6시 반일 것이다. 강의의 기저귀를 갈고 아침살을 씻기 위해 5시쯤 일어났던 나는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새벽 출근을 하는 며느리를 배웅하기 위해서다.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도둑고양이처럼 목소리를 낮춘다. 긴 부츠로 종아리를 가렸다지만 그 위로 껑충 올라간 치마가 너무 짧다. 불어헤친 긴 머리에 치렁한 귀걸이. 어디를 봐도 아이를 둘이나 낳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다. 게다가 이렇게 속 뒤숭숭하게 만드는 향수까지 끼얹고 나가다니. 어젯밤 11시가 다 되어 들어온 며느리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를 둔 애엄이라도 그 시간이 되도록 잡아두는 것이 회사 방침인지는 모르겠다. 그런 것도 요즘 유행어처럼 들먹이는 문화라는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하다. 며느리는 이미 이 집안의 상전이다. 상전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 상전이 지난 주말에 간접 통보를 하지 않았던가. 다다음 주부터 감사라서 다음 주는 내내 늦을 것 같아요. 당신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아이를 좀 챙겨요. 같은 말이면 그래도 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이 시어미에게 다소곳하게 말해주면 좀 좋을까. 그러나 젊은 것들은 말하는 것도 경제성을 따지는 듯 식탁에서 한번 통보하는 것으로 끝이다. 무뚝뚝한 아들에게 이미 훈련이 된 상태라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서운하지도 않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며느리의 행동이 거슬리는 건 무슨 심사일까? 아무리 늦었더라도 이제 2살배기, 5살배기 아이들을 하루 종일 떼놓았던 어미라면 당연히 제 새끼들이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비록 잠은 들었지만 어미의 냄새는 맡게 해주는 것이 새끼 둔 어미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젯밤 며느리는 아이들이 기다리다 방금 잠들었다는 내 말에도 그냥 내 방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가 오면 보고 자겠다고 버티던 큰손자를 달래서 재운 내가 오히려 배신감이 느껴졌다. 어째 어미라는 것이 5살짜리 애만큼도 정이 없나 속으로 혀가 차였다. 매일 출근하는 며느리가 피곤할까봐 아이들을 떼어내 내 방에서 데리고 자기 시작한 지 5년째. 일하는 사람 잠자리라도 편하라고 한 것인데 과연 잘한 일인지 이럴 때면 회의가 들었다. 내게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아침에도 새끼들 얼굴 한번 안 들여다본 채 출근하는 며느리에게 오늘도 늦느냐고 묻고 싶은 것을 참으며 잘 다녀오라고 손짓으로 배웅을 한다. 일하러 가는 사람 기분 좋게 보내야지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식구들 깨워봤자 고달픈 건 나였다. 떠날 사람은 되도록 조용히 떠나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래야 평화로운 시간이 좀 더 지속될 터였다. 하지만 제 어미의 향수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에 큰손자 산이가 엄마를 부르며 나온다. 어제 진종일 어미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녀석이 짠해서 얼른 등을 내밀었다. 엄마 바빠서 산이 못 보고 갔어. 오늘 일찍 온다니까 기다리자. 태어나자마자 돌보기 시작한 큰손자였다.
어미 품보다 할미 등이 더 친숙하련만 눈뜨며 부르는 건 언제나 어미였다. 행여 애 칭얼대는 소리가 며느리의 걸음을 잡을까봐 아이를 업고는 부엌 쪽으로 내달렸다. 선잠을 깬 탓에 엉덩이를 몇 번 도닥여주자 금세 고른 숨을 내쉰다. 애들과 자기 시작하면서 내 방에는 들큼한 냄새가 고여 빠지지 않는다. 유아용 침대에는 둘째 손자인 강희가 잠들어 있다. 새벽에 물려놓은 우유병을 배려하자 본능적으로 꼭 물고 놓지 않는다. 아이가 깨어나려는 기척에 가슴을 몇 번 두드려주곤 살그머니 산이를 내려놓는다. 이제 큰아들의 밥상을 차릴 차례다. 아침을 안 먹는 며느리와는 달리 어릴 때부터 아침을 거르는 법이 없던 아들은 눈을 비비면서도 아침을 먹는다. 새로 지은 밥과 북엇국을 떠놓았다. 어제 제 마누라보다 더 늦게 더 취해서 들어온 아들의 눈은 아직도 벌겋다. 저 녀석은 제 마누라가 늦게 들어온 것을, 그것도 술에 취해 들어온 것을 알기나 하는 걸까. 증권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보다 연봉이 높다고 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이니 돈 잘 버는 사람이 상전인 건 당연하다지만 마누라 앞에서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한 아들이 때로는 못나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얘, 오늘 입고 나간 어멈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입에 떠넣는 아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 말이었다. 아니, 고가움 때문이었다. 나날이 물이 오르는 것 같은 며느리와 달리 아들의 모습이 자꾸 초췌해 보였다. 40도 안 된 녀석이 머리숱도 헐렁한 것 같고 귀 밑에는 벌써 흰머리도 어른거렸다. 그러나 말이 나가는 순간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인 것이다. 돌아오는 대답이 고울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늘 이렇게 말이 먼저 튀어나간다. 나도 치매가 오는 걸까? 순식간에 여러 생각이 스친다. 더구나 아들이 수저를 놓는 것을 보니 내 입을 쥐어받고 싶다. 집밥이라고는 겨우 아침 한 끼 먹는 것을, 그 밥을 먹이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쌀을 씻고 국을 끓인 내가 아닌가. 털갈이 하는 짐승처럼 거칠하게 말라가는 아들을 위해 끓인 술국이었다. 엄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퉁명스러운 아들 말이 아니더라도 진즉 꼬리를 내려버렸다. 9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미를 부양해야 하는 아들의 고충을 모르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입이 방정이란 말인가. 아니, 날씨도 차가운데 애미 옷이 너무 짧아서 해본 소리다. 그렇다고 숟가락을 넣을 건 뭐냐. 어서 좀 더 먹어라. 밥 생각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서는 아들 곁으로 바람이 쌩 인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이 속상했다. 제풀에 화가 나서 나도 우르르 일어나 숟가락을 걷어버렸지만 또 원망이 새어나갔다. 에휴, 징그러운 놈의 세상. 누구는 공짜로 밥 먹는 줄 아느냐? 빌어먹을 놈. 어른들 방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TV 소리가 왕왕댄다. 기철이는 벌써 밥 다 먹은 게냐? 새애기는 갔어. 당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목소리가 큰 시어머니는 기어이 집안 식구들을 다 깨워놓는다. 산이가 징징거리며 주방으로 나오자 곧이어 강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우는 문간방으로 달려갔다.
들러붙는 산이를 달래며 강희의 기저귀를 갈았다. 에이그, 산이야, 이것 좀 봐라. 강희가 오줌으로 형아 얼굴을 그려놓았네. 건성으로 울던 산이가 빼꼼히 제 동생 기저귀를 들여다본다. 맞지? 이거 형아 얼굴 아니냐? 아닌가? 이 할미 얼굴을 그린 건가? 누런 오줌 자국을 손으로 가리키자 산이가 도리질하며 팔을 잡아당긴다. 산이 얼굴 아니야. 할머니 얼굴이야. 그래? 난 꼭 산이 얼굴 같은데. 너 오줌으로 그렸다고 더러워서 그러지? 그럼 우리 왕할머니 얼굴 할까? 기분이 좋을 때는 왕할머니 얼굴 같다고도 할 테지만 심사가 꼬인 산이는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어 한다. 아니야. 못생긴 할머니 얼굴이야. 이렇게 산이의 심수를 받아가며 강희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유모차에 앉아 우유병까지 물려놓았다. 심수를 부리면서도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려 있던 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빈 등으로 올라온다. 하루가 다르게 무게가 느는 큰손자를 얻기가 이제는 힘에 부친다. 그러나 어미정이 부족한 아이들이다. 끙 하고 몸을 일으키며 한 손으로 산이 엉덩이를 받치고 남은 손으로 강희를 태운 유모차를 주방으로 옮긴다. 그래도 제 새끼들을 보며 까꿍 어르고 슬그머니 웃어주는 아들이 고맙다. 애비를 보내놓고 산이를 씻기고 먹였다.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는 몇 번을 어르고 달래야 한다.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등에 업고 달리는 일도 다반사다. 오늘은 아영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수 있을까? 요즘 산이는 4층에 사는 아영이에게 관심이 대단하다. 아영이를 들먹이면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입는다. 문 밖에서는 업어달라고 떼도 쓰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 꼴이 과간이다. 견유증여의 상봉이 이토록 애틋할까. 둘은 손을 맞잡고는 빙빙 돌며 어쩔 줄을 모른다. 오늘도 산이는 아영이를 들먹이자 신이 나서 집을 나섰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누르고는 숫자를 바라보느라 눈도 깜빡이지 않는다. 승강기가 4층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자 아이의 안색이 변한다. 오늘은 우리가 좀 늦었나 보다. 얼른 달려가 보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바심 치는 산이를 보자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아들이 이 녀석만 했을 때는 옆집 여자아이 수진이가 있었다. 때를 쓰다가도 수진이 온다 하면 주먹으로 눈물을 찍어대던 아들이었다. 아들을 달래기 위해 수진이를 많이도 들먹였는데 그새 한 세대가 훌쩍 넘은 것이다. 돌고 도는 인생이다. 아들을 키울 때만 해도 이렇게 손자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변하는 걸 보며 일찌감치 아이들을 독립시키려고 마음먹었다. 늘 우리의 어깨를 내리누르던 시어른들처럼 우리만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어른들 부양은 남편의 어깨를 내리눌렀고 아이들은 내 허리를 휘게 했다. 버겁기는 둘 다 마찬가지. 이제는 좀 쉬었으면 할 때였다. 시댁 문간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후 1년 만에 분가를 했다. 18평 임대 아파트가 대궐 같아 보였다. 큼직한 안방에 9자 장롱이며 침대를 들여놓고 나니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문제는 효자 남편이었다. 부모님을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 어른들은 낡은 집에서 새로 살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죄스러워서.
장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편은 부모님 걱정으로 얼굴이 펴지지 않았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나를 벌레 보듯 했다. 9개월 만에 부모님을 임대 아파트로 모셔왔다. 그때 조금 더 단호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부모님들도 이렇게 대책 없이 누군가의 짐으로 여생을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른들과 불화가 생길 때마다 늘 그 대목에서 마음이 엉긴다. 어른들께 안방을 내드리고 문간방으로 옮기려니 새로 산 9자 장이 들어가지 않았다. 부모님께 장롱이며 침대까지 달린 안방을 내드리자 주변에서 들려온 것은 효부라는 헐뿐인 찬사였다. 이불을 넣으면 문이 잘 닫히지 않는 허름한 장롱을 넣고 나니 방은 겨우 요 하나 깔 수 있는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 비로소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는 남편에게 눈을 흘겼을 뿐이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도리인 줄 알았다. 해것이 나오면 먼저 어른들께 드려야 하는 줄 알았고 귀한 것, 만난 것,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당연히 어른들 몫인 줄 알았다. 남편의 월급도 어른들 손을 거쳐 다시 받던 시절이었다. 자식에게 물려준 것 없기는 매 한 가지인데 요즘의 나와는 달리 당시 시어머니의 권위는 대단했다. 어쩌다 우리 부부가 다툼이라도 했다 싶으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다. 엄연히 어른들이 있는 집안에 어디서 젊은 것들이 큰 소리를 내느냐고, 우리에 대한 화풀이를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역정을 내셨다. 땡!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총알같이 달려나가는 산이를 붙잡으려고 나도 뛰었다. 경비실 앞에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엄마들이 모여 있다. 산이는 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영이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손을 입에 문 채 그의 주변을 걷돈다. 제 어미가 있었으면 쉽게 다가가 말이라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할미와 어미의 차이일 것이다. 숨을 몰아쉬며 달려갔을 때 마침 노란 미니버스가 도착한다. 산이는 아영이가 엄마 품에서 내리자 얼른 손을 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에 오른다. 아이는 가방도 할미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방을 선생에게 건네주며 아이를 부탁했다. 산이 할머니, 오늘은 늦지 말고 시간 맞춰 나오세요. 여기서 늦어지면 다른 어머니들이 기다리셔서 그래요. 맞는 말이다. 시간을 유념한다고 해도 늦는 일이 종종 있었다. 선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달렸다고 가슴은 여전히 두방망이 질한다. 이제는 숨이 차서 저 어린 것도 따라잡지 못할 지경이다. 하긴 65이 적은 나이인가. 난 허리가 아파서. 밥상을 방으로 가져다 달라며 허리를 톡톡 두드리던 시어머니는 55부터 나의 수발을 받았다. 밥상 한 번 들지 않고 몸을 사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라고는 얼굴을 두드리며 화장을 고치는 일뿐이었다. 한동안은 우리 고부간을 자매지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50대 어머니는 피어났고 30대 나는 사가 같다. 그런 시어머니도 아들이 가고 나자 기가 꺾였다. 요즘에는 부르기도 전에 식탁 의자에 앉아 밥을 기다린다. 90 넘은 노인들답지 않게 아직은 깔끔하고 정신도 맑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고 노래를 부르던 그 어른들보다 오히려 먼저 간 건 그들을 부양하던 아들이었다. 공무원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탈까
일시불로 받아서 사업을 할까 고민이 많았다. 사업을 하다 그나마 날려버리면 식구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냥 적게 먹고 가늘게 삽시다. 내가 강력하게 우기는 바람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 이제 남들처럼 여행이나 하면서 욕심 없이 살고 싶었다. 내가 조금 참고 조금 양보하면 집안이 편안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는 집안에서 시어른들 모시고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는 걸 낙으로 삼았다.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는 할 줄 몰랐지만 아껴서 저축하면 정부에서 외치는 구호처럼 잘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쉰이 넘어 방 4칸짜리 집을 장만했을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그 후 아들 둘 전셋값이라도 장만해 줄 양으로 더욱 허리를 졸라맸다. 어른들은 언젠가는 돌아가실 테고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퇴직한 후 생전 처음 태국 여행을 다녀온 남편은 그래도 마냥 놀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눈치였다. 그러던 남편이 폐암 말기라는 것을 안 건 친구 회사에 낸 서류를 준비하면서 받은 건강검진 때문이었다. 남편은 명태금으로 받았던 돈을 모두 병원비로 집어넣고도 일어서지 못했다. 남편이 가고 나자 몇 년 타보지도 못한 연금은 반으로 줄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살림밖에 없던 나는 그걸 미천으로 가사 도우미를 나갔다. 하지만 툭 하면 병원 시세를 져야 하는 시어른들 때문에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며느리가 살림을 합치자고 한 건 시어머니가 심장 시술을 받고 난 무렵이었다. 결혼하자마자 산이가 생긴 데다 어른들 병치레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며느리였다. 어머니, 아파트를 옮겨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저희가 생활비는 되겠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산이를 좀 키워주세요. 두 노인들의 병원비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같이 살자는 며느리가 마냥 고마운 건 아니었다. 손자를 보기 시작하면 뼈골이 삭는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었다. 유산으로 남긴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영모기지론으로 생활해 볼까 고민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아파트에는 아들 둘의 몫도 있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었고 영모기지론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다. 어차피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려면 누군가의 손에 손자를 맡겨야 할 터 그럴 바에는 이 할미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너희 장모에게 아이를 맡기지 그러니. 언뜻 아들을 또 보았다. 장모님은 일당이 높대요. 저 형한테 한 아이당 100만 원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저 애들도 이리저리 궁리했음을 알았다. 평수를 넓히자니 변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 평생 안방 차지를 하던 시부모님이 거실 옆방으로 들어가고 안방에는 아들 내외가 들어갔다. 경제 원칙에 따라 돈을 더 많이 투자한 아들 내외에게 안방을 내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 같았다. 화장실이 딸린 안방이 늘 부러웠지만 시부모님 때문에 안방 차지 한 번 못 해본 나는 아들네에게 안방을 빼앗아 주는 것으로 소소한 복수를 한 셈이다. 내 한이 다 풀리는 것 같았다. 안방을 놓고 팽팽했던 신경전 틈바구니에서 결국 나에게 남겨진 건 더 작은 문간방이었다. 늦게 군대에 간 둘째 몫으로 배정된 화장실 옆 작은 방을 허드레로 쓸까 생각했지만
아이들 놀이방으로 써야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장난감이 들어찼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영역을 넓혀주려는 사람은 없다. 아니, 이 집 식구들은 내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것이다. 부지런히 집으로 들어와 보니 시아버지가 강의를 엉거주춤 안고 있다. 애미야, 이 녀석 응가했나 보다. 어서 기저귀 갈아줘라. 시어머니보다 아이들 돌보는 것이 익숙한 시아버지건만 아이들 똥기저귀는 절대 갈지 않는 어른이다. 그 점은 남편도 꼭 닮아 둘째를 낳고도 기철이 기저귀는 내가 갈아야 했다.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던 시어머니는 그때도 돌아서며 투덜거렸다. 우리 때는 아이 여섯을 낳아 키웠어도 질서가 정해냈건만 애 둘에 뭘 그렇게 쩔쩔매는지 원. 강희가 포대기를 가리키며 어부라는 신용을 한다. 엄마, 어부. 산이에 비해 말이 늦은 강희는 엄마, 아빠, 할머니를 모두 한마라고 부른다. 2살이 되었건만 우유병을 달고 있어 앞니가 나오면서 사갔다. 어미정이 그리워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많은 어른들 중 아이를 충족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게 서글프다. 아이 농사는 때가 있는 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들어앉힐 수가 없다. 며느리도 직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먼 훗날을 핑계 삼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멀리 있는 결과를 쫓기 위해 눈앞의 작은 것에 소홀하다. 남의 말 할 게 뭐 있을까? 나 역시 그리 살았는걸. 아이를 얻고 부엌으로 오니 싱크대 앞이 수북하다. 동동 걸음으로 어른들 밥상을 차린다. 엉거주춤 허리까지 내려가 있는 녀석을 풀어 이유식을 먹이고 나도 밥 한 술 떠먹었다. 강희야, 이제 할아버지랑 놀까? 다시 달라붙는 아이를 떼놓으려고 하지만 고개를 흔든다. 입에 물려있던 우유병이 등을 두드린다. 시어머니는 밥상에 앉은 채 깁스를 감은 왼쪽 팔에 젓가락을 쑤셔 넣으며 긁적이고 있다. 식탁 위에 실비듬이 허옇게 쌓인다. 거참, 식탁 앞에서 못마땅해 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가 대꾸한다. 뭐 어때요? 밥도 다 먹었는데 벌써 한 달 보름을 이러고 있었더니 가려워 미치겠구먼. 신우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어머니는 몸이 조금 좋아지자 파마를 하러 간다며 나갔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이제 그 팔목 깁스를 풀 때가 되자 또 조바심을 내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보다 어른들 저지레가 더 심하다. 툭 하면 팔이 부러지고 조금만 무리하면 열이 올라 병원 신세를 진다. 한 해가 멀다 하고 대학병원에 드나들다 보니 이제는 내가 먼저 겁이 난다. 제발 마음이 하자는 것에 반만 하고 사시라고 부탁해도 몸이 좀 좋아진다 싶으면 몸을 뒤트는 시어머니다. 아들을 앞세우고 안방을 손자에게 빼앗긴 후 좀 우울해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아직도 모든 일이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다. 그 이른 새벽에도 아이들 출근하는 걸 참견하고 싶어 한다. 물티슈로 식탁을 훔쳐낸 시아버지가 내 등에 붙어있던 아이를 받아준다. 폐가 좋지 않아 쉽게 숨이 차기는 하지만 그나마 며느리 힘든 걸 알아주는 분이다. 아이들도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를 잘 따랐다.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아이들이라고 모를까. 말 한마디라도 정있게 해야 따르는 법이다. 둘째 손자인 강희는 낯을 심하게 가렸다.
산후 휴가를 끝낸 며느리가 다시 출근하며 강의를 어린이집에 맡기려 했지만 종일 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 대가로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 도우미를 불러준다. 어머니도 얼른 준비하세요. 오늘 병원에 가셔야죠. 대충 집안을 치운 후 시어머니를 채근한다. 구순이 넘은 시아버지 곁에 아이를 두고 가기가 미덥지 않아 강의를 업었다. 65 역시 아이를 업기에 적절한 나이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처음 며느리의 제안 중에는 일주일에 사람을 2번 정도 불러 청소를 맡기자는 것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아이 돌보는 비용에 저희들 생활비라고 내놓는 것으로는 한 달 생활비에도 못 미쳤다. 그렇다고 어른들 용돈까지 내놓으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일. 결국 도우미로 쓸 돈으로 어른들 병원비와 용돈을 충당해야 했다. 그걸 안 며느리는 요즘 도우미 오는 날에는 직접 돈을 놓고 간다. 살뜰하게 정을 내주지는 않지만 그나마 합리적인 아이다. 아이를 업은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다. 아이만 아니라면 시어머니처럼 물리치료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다. 나도 모르게 신세 타령이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는다. 예, 내일이 보름이다. 나물상 차리려면 오늘 찰밥이랑 나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해바뀐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월 보름인가? 정작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나와는 달리 늘 TV 앞에 있는 어른들은 정보가 빨랐다. 요즘은 꽃게철이라는 둥, 쭈꾸미는 데친 미나리와 무쳐야 맛있다는 둥, 어디에 가면 뭐가 싸다는 둥, 노인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건강과 먹을 것에 쏠려 있다. 그렇게 몸이 좋은 것만 찾다가 천년만년 사실 텐가. 불끈불끈 일어나던 우라도 이제는 만성이 되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오늘은 피할 길 없이 오곡밥을 지어야 할 것 같다. 아파트 상가에서 보름장을 보았다. 아직도 4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손수 나무를 고르며 온갖 참견을 하고 싶은 시어머니를 앞세워 각종 잡곡과 나물거리를 샀다. 딸기 상자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큰맘 먹고 딸기도 한 상자 넣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너희는 더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테니 나중에 더 좋은 거 많이 먹어라. 공무원 박봉으로는 비싼 과일을 대드릴 형편이 못 되었다. 그런 며느리가 원망스러웠던지 당신이 드시고 싶은 것을 사들고 온 시어머니는 그 과일을 방 안으로 가져가며 말하곤 했다. 당시만 해도 흔치 않던 바나나였다. 어쩌다 손자인 기철이가 들어가면 나누어 줘도 그 한 다발이 다 없어질 때까지 며느리인 나에게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 무렵 단감 사건도 잊히지 않는 일 중 하나다. 어느 날인가 단감 몇 개를 사들고 온 시어머니는 감 하나를 꺼내 까기 시작했다. 나머지는 봉투째 돌돌 말아 장롱에 넣으셨다. 시어머니는 감 반쪽을 당신이 먹고 4분의 1은 당신 남편에게 내밀더니 4분의 1을 손자에게 내밀었다. 아나 기철아, 얼마나 먹고 싶던지 내가 거금을 들여서 사왔다. 지금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안 먹었을 텐데 둘째가 생기느라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아이가 들고 있던 것을 반쪽 깨물어 버렸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철이 녀석이 떼를 쓰며 울어대는 것이었다. 그때 난감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래도 그 감 하나를 내놓지 않던 시어머니였다. 사람은 그래야 잘 사는 모양이다. 효자 아들과 자상한 남편의 살뜰한 보살핌 덕에 시어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왕비마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위아래로 충성을 외쳐야 하는 내 신세와는 전혀 다르다. 당신 좋아하는 것만 챙겨 드시던 어머니는 아마 이승에서의 삶에는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문득 시어머니를 또 보고 싶다. 어머니, 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 몰라. 울컥 치미는 것이 있어 대꾸가 퉁명스럽다. 아니, 동서는 떡 좋아한다고 명절 때마다 떡 사서 보내라. 김서방은 식혜 좋아하니까 식혜 담가줘라 하시면서 이 며느리는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러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무엇이 저리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한숨이 나온다. 맛있는 건 당신 앞으로, 아들과 손자 앞으로 당기면서도 단 한 번도 이것 좀 먹어봐라. 나에게는 말 한마디 없던 어머니였다. 어쩌다 한번 들르는 다른 며느리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서 왜 40년 동안 밥을 해 바친 이 며느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고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고도 뭐가 저리 당당해서 똑부러지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며느리를 맞으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다. 그래서 며느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를 유심히 살폈다. 때때로 며느리를 위해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는 알밥도 만들고 그 애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손 많이 가는 잡채와 들깨 수제비를 끓이기도 했다. 그러나 살림에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시어미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는다. 이 집안의 그 누구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 아니, 뭘 좋아하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언젠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당신 아무거나 잘 먹잖아. 다른 사람들은 애설 때 먹고 싶은 것도 많다는데 당신은 입덧도 안 하고 아무거나 잘 먹더구먼. 정말 그랬을까? 드러내놓고 입덧할 형편이 아니었기에 나도 모르게 참았던 것은 아닐까. 오죽하면 아이가 들고 있던 단감을 빼앗아 먹었을까. 겨울이면 군밥 냄새와 군고구마 굽는 냄새에 얼마나 침을 흘렸던가. 만일 그 소리를 들었다면 남편은 또 나를 나무랐을 것이다. 사람이 오죽 변변치 못하면 그런 것도 못 사먹느냐고, 누가 그렇게까지 궁상맞게 살라고 했느냐고. 옛말 그르지 않다. 우리 나이에게 젖주는 법이고 한 번이라도 더 보채는 아이를 업어주는 게 세상 이치다. 까다로운 사람을 흉보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리 내 몸에게 가혹했을까? 지금도 겨우 날 위해 고를 수 있는 것이 소주 한 병이란 말인가. 잠든 아이를 내려놓고 온 사이에 어머니는 예전 습관대로 배달되어 온 물건 중에서 딸기 상자를 통째로 꺼내 가버렸다. 나는 속타는 심정을 달래기 위해 시어머니 몰래 숨겨온 소주병을 땄다. 남편이 가고 난 후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할 때면 낮술을 한 잔씩 해온 터였다.
술 기운이 오르면 힘이 났다. 기분이 나빴던 일도 까짓것 하며 털어버릴 수 있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무를 다듬는데 시어머니가 입술에 딸기를 묻힌 채 다가온다. 그걸 혼자 다 드셨어요? 네 아버지도 몇 개 드셨다. 예, 요즘은 농사도 참 잘 짓는다. 겨울 딸기가 어째 그리 달고 맛있느냐? 그렇게 맛있었어요? 분명 비아냥을 섞어 물었건만 어머니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한다. 그래, 아주 맛있었다. 예, 난 이제 점심 안 먹을란다. 오늘따라 왜 이리 심사가 틀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맛있으면 이 며느리 묵도 하나 좀 남겨주시지 그랬냐고 물었다. 넌 과일 안 좋아하잖니? 술 기운 탓일까? 예전 같으면 할 수 없는 소리가 풍풍 튀어나온다. 어머니, 앞으로는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저에게도 좀 먹어보라고 하세요. 전 시집 와서 지금까지 아버님 어머님 좋아하는 게 뭘까? 무얼 해드려야 잘 드실까? 그러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제가 뭘 잘 먹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어째 우리 식구들은 어느 한 사람 나한테 신경 쓰는 사람이 없나 몰라요. 애비 살아서도 그저 이거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다 하며 사들고 왔지. 마누라 한 번 안 챙겨주었잖아요. 아들놈은 또 제 마누라 챙기느라고 어미는 보지도 않고. 대꾸할 말이 없는지 어머니는 공연히 취나물을 들썩이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요즘 취나물은 억세서 기름 넉넉히 두르고 오래 볶아야 제맛이다. 텔레비전에서 그러는데 양파랑 마늘이랑 믹서에 갈아서 위에 껴얹어가며 볶으면 맛있다더라. 허리를 두드리며 소파에 앉았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푸푸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다. 덤불 같은 몸피가 영락없는 저승노인이다. 그래,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 무엇하겠느냐 싶다. 그 틈에 얼른 술을 한 잔 더 따라 마시고 입을 쓱 훔친다. 그래도 너무했지.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뻐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권리로 이렇게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건가? 나는 왜 또 이렇게 이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걸까? 언젠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머니를 보며 손아래 똥서가 울먹이는 걸 보았다. 왜 우느냐고 했더니 불쌍해서 운다고 했다. 85의 노인이라 불쌍한 걸까? 아픈 시어머니의 인생이 불쌍한 걸까? 시어머니를 보며 울 수 있는 동서가 낯설었다. 나에게는 단지 걱정거리 애물단지인 시어머니가 동서는 불쌍하구나. 내가 아주 못된 년이 된 기분이었다. 늘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나였건만 실은 이렇게 냉혈한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게 억울하고 분했다. 나도 늙은 어머니가 측은하게 보였으면 싶었다. 진심으로 그들의 노년을 동정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리 되지 않았다. 누군가 어른들을 보며 오래 살려고 덕담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모 모시고 사느라 애쓴다고 이 다음에 복 받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쏘아주고 싶었다. 이 다음에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누가 어른들을 대신 모셔주면 좋겠다고. TV에서 노인들 공경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마치 나를 질책하는 것 같아 채널을 돌려버렸다. 마음을 잡으려면 한 잔 더 마셔야 할 것 같다. 이러다 취하면 안 되는데 곧 산이를 맞은 가야 할 텐데
나물을 볶으려면 마늘도 까야 하는데 너무 오래 자는 강희 녀석도 궁금하다. 하지만 맑은 술 한 잔의 유혹이 더 강하다. 젊어서건 늙어서건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은 잘 돌아갔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목소리를 내면 집안이 시끄러워졌다. 오늘 아침 일만 해도 그렇다. 애미 치마가 좀 짧아 보여서 그렇게 물은 것이 무에 그리 썽을 낼 일인가. 이래서 아들한테 얹혀 살지 않으려고 했었다. 어른들 말소리 하나하나가 다 잔소리처럼 들려서 나는 절대로 같이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함께 살기는 하지만 내가 받았던 서름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되도록 잔소리를 삼갔다. 그런데 밥을 공으로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제 새끼들까지 키우며 늙은 몸으로 밥까지 지어대는 어미 앞에서 그렇게 모질게 숟가락을 놓아야만 했을까. 나쁜 녀석. 울컥 부하가 치미는 바람에 벗기던 시래기를 밀쳐놓고 일어나 또 한 잔을 따랐다. 내가 네 할머니처럼 또박또박 용돈을 내놓으라고 했느냐? 네 처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느냐? 너희들 몰래 맛있는 걸 감춰두고 혼자 먹었느냐?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밥을 한번 얻어먹었느냐? 대체 왜 모두들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데?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푸념 대신 딸꾹질이다. 엄니도 그래요. 누구는 무쇠라서 이렇게 소리 없이 사는 줄 알아요? 나도 엄살 부리려고 하면 엄니 못지 않다고요. 엄니는 내 나이에 물까지 떠다 바쳐야 드셨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내가 먼저 간 기철이 아빠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그이는 이런 거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대체 무슨 권리로 나를 이 집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부려먹기만 했을까요? 평생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믿고 당신 부모님까지 내게 맡기고 먼저 간 걸까요? 이제는 제발 누가 나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눈물이 떨어진다. 이런 게 술주정인가? 얼른 시계를 올려다본다. 산이 올 때가 다 됐다. 취하면 안 되는데 놀라서 퍼뜩 정신을 차리는 내 꼴이 우습다. 그래도 90 넘어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고맙잖아요. 치매라도 걸렸어 봐요. 어머님 생신에 왔던 시누이의 말이 목에 걸려있다. 치매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요? 누구한테 다행인데요?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조라도 해준다면서요. 그럼 난 좀 덜 힘들 거 아니요. 우리 애들 어깨도 좀 더 가벼워질 테고. 지난번 시누이한테 하지 못했던 말대답이 튀어나온다. 그러면서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까봐 겁난다. 아니, 우리 아들 며느리도 내가 늙으면 이런 눈으로 볼까봐, 이렇게 생각할까봐 무섭다. 나도 어른들처럼 오래 살아 이렇게 눈치꾸러기 될까봐 겁이 난다. 이렇게 대책 없이 오래 살아서 산이 강의 짐이 되면 어쩌나. 기철이 아버지가 이리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진즉 보험이라도 좀 들어둘 걸.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플 수도 없는 내가 서럽다. 당신 제발 나 좀 데려가시오. 어른들을 두고 나 혼자 가면 우리 애들 고생이 심할 테니 어른들 자리까지 함께 알아봐요. 제발 부탁합니다. 횡설수설 속말을 짓거리며 시래기 껍질을 벗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그새
시간이 훌쩍 가버린 걸까? 산이가 도착할 시간을 또 넘겨버렸다. 산이 할머니, 어서 내려오세요. 젊은 선생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요즘은 세상이 수상하다고 아이들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수인계해야 한단다. 그 시간 맞추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벨소리에 깨어서 칭얼거리는 강의를 엎는다. 이래야 젊은 선생에게 조금 덜 미안할 것 같다. 허둥지둥 신을 꿰는데 얼핏 현관 거울에 붉은 얼굴이 스친다. 할머니, 술 냄새 나. 엄마한테 이른다. 언젠가 술 한 잔을 마시고 달려나갔을 때 얼굴을 돌리며 산이가 한 말이다.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손가락을 걸었건만 언제 사실을 발설할지 알 수 없는 일. 문을 열면서 하, 입을 크게 벌려 숨을 내쉰다. 5살짜리도 실세가 누군지 아는 이 세상을 내가 너무 허투루 살았나 싶다.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 눈이 붉은 늙은 하마 한 마리가 연신 하 숨을 몰아쉰다. 그 꼴이 재미있는가? 2살배기 강이가 등 위에서 폴짝폴짝 뛰며 깔깔거린다. 이 아이는 모를 것이다. 이것 역시 생존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아이를 속이며 또 나 자신을 속이며 더 크게 입을 벌리고 하 술 냄새를 뱉는다. 역시 낮술에 취하긴 취한 모양이다. 엘리베이터가 출렁 멈추는 순간 새빨개진 눈에서 공연히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진다.